그 순간 정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딩동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클릭하니 화면을 가득 채운 장문의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여기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이메일을 열어보고 기겁하는 여직원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다국적 기업에서 브랜딩 총괄을 맡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맨해튼 한복판의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마천루. 그 안에 자리 잡은 우리 다국적 회사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온갖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리고 세계 각국의 향신료, 냄새가 사무실을 떠돌았죠. 이 다양성 속에서도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두 동료가 있었어요. 중국 출신의 왕쯔이는 항상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꽉 채울 만큼 우렁찼고 말할 때마다 손짓이 과감했죠. 게다가 왕쯔이의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회사 팔로워가 하룻밤새 2배로 늘어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동화되어 숨어버리는 거였죠. 작년 여름, 그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캠페인이 경쟁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을 때가 떠오르네요. 왕쯔이는 마치 애초에 그 아이디어를 낸 적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결국 제가 변호사들과 밤을 새워가며 합의안을 만들어야 했어요. 반면 일본인 타카시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했고 오전 9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컴퓨터를 켰죠. 타카시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마치 예술 작품같이 완벽하고 글씨 하나, 그래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자기 일만 끝내고 나면 다른 사람 일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 전날 팀원 중 한 명이 독감으로 쓰러졌고 모두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타카시만 그냥 퇴근해 버린 적도 있었죠. 결국 우리는 타카시의 완벽한 보고서를 옆에 두고도 밤새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타카시의 뛰어난 업무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완벽주의자인 그가 조금만 더 팀을 위해 시간을 내줬다면 우리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에는 유정이라는 한국인 직원도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마치 잡지 표지 모델 같았습니다. 긴 생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일했죠. 유정의 책상에는 언제나 베이커리에서 산 빵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유정은 인사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브랜딩 팀과는 업무적으로 겹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점심시간마다 근처 베이커리에 들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때론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큰 사건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 왕쯔이가 또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한국 기업과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중요한 조항을 누락시켜 이 실수로 인해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게다가 왕쯔이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무팀과 상의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던 거죠. 그때 갑자기 고위 임원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CEO와 아시아 지역 담당 이사가 저를 불러 한국으로 가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회사 브랜딩 총괄로서 제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였어요. 처음에는 왕쯔이의 잘못으로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결국 이번 기회를 통해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왕쯔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타카시는 무관심한 태도로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답니다. 반면 유정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인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는 미처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제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한국행이 결정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여정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면서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중요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무대 영상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도 배워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죠. 그래서 노트북을 꺼내 한국 기업 문화와 에티켓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인사말부터 시작해 비즈니스 매너까지 열심히 익혔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며 연습하다 보니 옆자리 승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윽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짐을 찾아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 취해 있는데 연이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 한편에서 경쾌한 드럼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긴 갈색 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한 예쁘장한 젊은 여성이 드럼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그녀의 외모 때문에 눈길이 갔지만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그녀의 실력에 매료되고 말았죠. 가녀린 팔과 섬세해 보이는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풀한 연주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녀의 손놀림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특이 드럼을 치고 심벌즈를 스치는 모습이 마치 우아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비트를 넘어서 있었어요. 복잡한 리듬 패턴과 다이내믹한 볼륨 변화로 마치 전문 뮤지션의 공연을 보는 듯했답니다. 특히 그녀의 더블 베이스 드럼 기술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하이힐을 신은 듯한 가느다란 발이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미국의 유명 드러머 마이크 포트니가 떠올랐죠. 심지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모두 감탄사를 연발하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광경에 완전히 매료된 저는 옆에 있던 한국 사람에게 저 연주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며 그저 일반인이고 여기서 종종 연주하는 분이라고 대답해 주었죠.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실력은 분명 프로 수준이었거든요. 그녀의 연주를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참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장한 외모의 여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워풀하고 숙련된 드럼 연주 실력을 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상반된 매력이 공존할 수 있다니 한국인들의 다재다능함에 새삼 감탄했답니다. 드럼 연주에 완전히 빠져있던 저를 현실로 끌어온 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젊은 남성과의 눈 맞춤이었어요. 그가 바로 제가 방문할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게다가 강우 이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에 저는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둘러 그를 따라 차에 올랐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보여주듯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오히려 한국 강남의 건물들은 뉴욕보다 더 화려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냈고 도로는 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그리고 대형 법률 사무소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한국에 온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들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상징하는 듯 너무나 뛰어난 화질과 선명도를 자랑해서 마치 광고 속 인물이 스크린에서 튀어나와 저에게 말을 걸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세계 트렌드 국가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흥분도 잠시 한국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밝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는 대조적으로 직원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공기는 팽팽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보았던 서울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저는 심각한 비즈니스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고 앞으로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울지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험난했어요. 한국 기업 측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이틀 만에 25%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주요 파트너사 세 곳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다들 영어를 잘해서 언어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미국식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2시간의 긴장된 회의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쯔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그녀가 받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녀의 해명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쯔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비안, 당신이 무능해서 생긴 일 아닌가요? 내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쯔이가 갑자기 중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리더니 이어서 말했죠. 어차피 우리 중국이 곧 세계를 지배할 텐데 이런 작은 실수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중국의 발전에 걸림돌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왕쯔이의 중국 우월주의적 발언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녀가 이 사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왕쯔이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문득 머릿속에 유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새삼 중요하게 느껴졌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저는 현재 상황과 왕쯔이와의 통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유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비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 순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유정의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저와 유정은 전화와 영상회의를 수차례 거듭하면서 전략을 세웠어요. 그녀는 밤새 저와 전화하고 화상회의를 하며 한국 기업과의 소통 전략을 세웠죠. 새벽 3시, 4시까지 이어지는 회의에도 유정은 시차 때문에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그런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죠. 여기서 제가 더 충격을 받은 점은 유정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비공식적으로 몰래 저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회사에서는 제가 문제를 해결하러 한국에 갔는데 만약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면 제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정의 이런 세심한 배려심에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감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유정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고 정말 기겁할 정도였어요. 그녀는 복잡한 재무 데이터를 순식간에 정리하고 분석하는 놀라운 엑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죠. 게다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세련되고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의 디자인, 색상 선택, 글꼴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심지어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적절히 사용해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유정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면서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부서에 있으면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유정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컴퓨터 활용 능력과 행정 처리 능력은 업무 능력 중에 기본이라고 해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며 겸손한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다 못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유정의 능력이 이미 제가 본 그 어느 직원보다도 뛰어났는데 이게 평균적인 수준이라니요. 만약 이게 겸손한 정도라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답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직장 문화가 얼마나 경쟁적이고 높은 수준인지를 실감하게 된 거죠. 이어서 유정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예절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한국식 인사법부터 명함을 주고받는 방식, 심지어 술자리 에티켓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회의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 저는 유정이 준비해준 자료로 한국 기업 임원들 앞에 섰어요. 한국식 인사를 시작으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리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다행히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에 유정이 선택한 음악이 센스 있게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유정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한국 기업 임원들 앞에서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유정이 제안했던 법률적인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다룬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의 김 부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짚어냈는지 놀랍다고 하셨죠. 그러자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정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회사의 한국인 직원 유정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제 말에 임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는데 그들은 유정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난 후 저는 한국 회사의 강우 차장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고급 한식당이었죠. 강우 차장님은 제 발표를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유정이라는 분에 대해 우리 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 뛰어난 인재라 생각하고 심지어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정 같은 좋은 동료라면 어디서든 탐낼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유정과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변에서 TV를 보면서 쑥덕쑥덕하는 소리가 났죠. 강우 차장과 저는 식당 한쪽에 있던 TV 뉴스를 보게 됐고 거기에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강우 차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홍명보 감독은 원래 최종 감독 후보 45명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감독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때문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들으며 저는 문득 유정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다던 그녀의 말이 기억이 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정의 놀라운 능력과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어려움들까지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결심이 섰죠. 이번 기회에 유정의 능력을 회사에 제대로 알리고 그녀가 미국 회사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유정이 자주 언급했던 유명 베이커리 성심당에 들렀어요. 그녀가 좋아한다던 튀김 소보로와 부추빵을 한 알음 사들고 공항으로 향했죠. 이렇게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한국 출장이 단순히 업무적인 성공을 넘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결국 유정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 회사에 도착했고 저를 처음으로 맞이한 건 왕쯔이의 징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기에 결국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때문에 감봉까지 고려됐었다고 했죠. 물론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듣자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폭풍 전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책상에 놓인 편지 한 통이 저를 더 큰 충격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죠.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편지는 바로 유정의 사직서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유정이 갑자기 사직을 했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높은 산 정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왕쯔이의 징계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유정의 사직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거든요.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업무 처리, 유정과의 협력, 그리고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성심당 빵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컴퓨터에서 딩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열어보니 발신자는 바로 유정이었죠. 화면 가득 채운 장문의 이메일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유정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거든요. 그녀는 서울대 음대 작곡과 출신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열정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그 꿈을 접어야만 했다고 해요. 졸업 후 부모님의 제안으로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대요. 음대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막상 취업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녀의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전공을 문제 삼았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유정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희 미국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대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녀의 전공에 관계없이 그녀의 능력을 알아봐 주었고 그렇게 유정은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음악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했던 그 감동적인 배경음악이 바로 유정이 작곡한 곡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정은 이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보았던 그 뛰어난 드럼 연주자가 바로 그녀의 언니였다는 거예요. 유정의 언니는 현재 유명 재즈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 중이며 가끔 공항에서 즉흥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날 본 연주자의 모습과 유정의 얼굴이 묘하게 닮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마치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유정 가족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유정이 왜 그토록 뛰어난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정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번 출장을 통해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음악적 재능부터 뛰어난 업무 능력, 그리고 남을 돕는 협조성까지 한국 사람의 다재다능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유정과 그녀의 언니가 보여준 음악적 재능, 한국 회사 직원들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유정이 보여준 헌신적인 도움은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일본인들처럼 자기 일만 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면서도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국민성이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회사에 유정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회사에서 잃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쉬웠죠. 하지만 이내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꿈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히 떠나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유정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고 싶다고요. 그녀의 음악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의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았어요. 유정의 이메일을 읽고 난 후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유정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즉시 마케팅팀과 연락을 취했어요. 마케팅팀에서는 처음에 무명의 작곡가의 곡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고 그 음악의 힘을 강조하자 마침내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정의 음악이 들어간 새 광고가 출시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광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은 광고 속 음악에 매료되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음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먼저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의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란은 순식간에 음악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죠. 이 음악 누가 만든 거야? 천재 아냐? 광고보다 음악이 더 좋은데. 풀버전. 언제 나와요? 같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트위터에서는 샤비음악 뭐야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광고 영상을 공유하며 음악에 대한 감상을 나눴죠.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유정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한 듯하면서도 장난기 섞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음악을 마음대로 유출했으니 기밀 유출죄로 왕쯔이처럼 정직 처분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죠.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분명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배꼽을 잡고 웃다 보니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유정의 농담은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한 번에 떠올리게 했거든요. 왕쯔이의 실수와 한국에서의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유정은 정직이 아니라 특별 승진감이라며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정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마치 그때 한국에서 밤새 일하며 나눴던 대화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이 농담 하나로 우리는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함께 극복한 동료의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는 친구가 된 우리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이 이 짧은 대화 속에 모두 담겨 있었죠. 웃음이 잦아들면서 저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유정과 나눈 이 작은 농담이 우리가 함께 이뤄낸 큰 성공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달에는 유정을 만나러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번 여행은 처음 한국에 출장 갔을 때와는 당연히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번에는 유정과 그녀가 좋아하던 그 베이커리 성심당도 같이 가고 한국의 유명한 곳도 둘러보면서 우정을 쌓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를 극복하고 진한 우정을 나누는 비비안과 유정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